만약 여러분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면서 3억 원짜리 신용카드를 긁고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시죠? 그런데 지금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이 딱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무려 5경원, 달러로는 34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엄청난 빚, 과연 미국은 어떻게 감당하고 또 갚아나갈 수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 정부가 매년 내야 하는 이자만 해도 우리나라 1년 예산을 훌쩍 넘는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 있고 달러는 여전히 글로벌 기축통화로 통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은 계속해서 이 빚잔치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 그리고 트럼프를 비롯한 정책 이반자들이 내놓은 기상천외한 해법들인 관세전쟁, 저금리, 약달러, 심지어 100년 만기 국채 발행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 경제의 진짜 속사정과 앞으로의 시나리오까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주도한 미국의 관세 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와 미국의 경제 전략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와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고관세, 저금리, 약달러, 저물가를 내세우며 미국 경제 재건을 목표로 삼았는데, 특히 2018년 이후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국내 제조업 부흥을 시도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는 관세 부과 대상이 중국에서 전 세계로 확대되었고, 무역 불균형이 심각한 50개국에는 상호 관세까지 적용하는 등 관세 전쟁의 범위와 강도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의 배경에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 유동성을 전 세계에 공급해온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됐고, 이는 미국 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와 무역 적자 심화로 이어졌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관세를 무기화하고 무역 상대국들과의 협상력을 높이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관세 전쟁은 단순한 보호무역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와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무역 적자, 제조업 약화, 기축통화국의 부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입지 회복과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 구축을 동시에 노렸던 셈입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미국 제조업 부활, 무역 적자 해소, 그리고 국가 부채 관리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내세웠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등 메인 교역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동시에 연방준비제도의 저금리를 압박하며 달러 약세를 유도해 미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 했습니다. 여기에 감세 정책까지 더해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도 병행했죠. 문제는 이들 정책이 서로 충돌한다는 데 있어요. 관세 인상은 수입품 가격을 높여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고, 실제로 미국 내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이 상승해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졌습니다. 반면 저금리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어렵게 만들고,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는 국가 부채를 더욱 빠르게 늘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국 국채의 매력을 유지하려는 시도 역시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 국채의 신뢰도와 수요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 소비 진작을 노렸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재정 적자 확대, 국채 시장 불안 등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트럼프의 관세와 감세, 저금리, 약달러 정책이 서로 상쇄하며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결국 미국의 무역 적자와 국가 부채 문제는 해외와의 무역 갈등이 아니라 국내의 재정 건전성과 저축률 제고, 구조 개혁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스티븐 미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끈 핵심 전략가로 2024년 11월 발표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 사용자 가이드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파격적인 해법을 제시했어요. 이 보고서는 미국이 직면한 국가부채 34조 달러, 만성적 무역 적자, 제조업 경쟁력 약화라는 3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미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경제적 위기가 단순히 관세나 금리 조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합니다. 그 대신 글로벌 기축통화국의 지위에서 비롯된 구조적 모순에 주목하는데요. 달러가 세계의 준비통화로 쓰이면서 미국은 지속적인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트리핀 딜레마에 갇혔다는 것이죠. 이는 달러 강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저하, 해외로의 자본 유출, 국내 제조업 쇠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미란의 해법은 관세를 통한 협상력 확보와 100년 만기 국채 발행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중국, 유럽 등 주요 교역 상대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미국 시장 접근을 특권으로 만들고, 이 특권을 무기로 상대국이 미국 국채를 장기 보유하거나 자국 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입니다. 둘째, 10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해 단기 부채 상환 압력을 분산시키고 저금리 환경을 장기간 유지하며 달러 약세를 유도해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이 보고서는 1985년 플라자 합의를 연상시키지만 한 가지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플라자 합의가 일본, 독일 등 5개국과의 협상을 통해 달러 약세를 합의한 것이라면 미란의 전략은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단일한 규칙을 강제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로 전환하지 않은 국가에는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식이에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다양한 논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년 만기 국채는 사실상 이번 세대에서는 부채를 갚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국채에 대한 글로벌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관세 확대가 인플레이션을 촉진해 연준의 금리 인상 압력을 높이고 결국 정책 목표 간 상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그럼 미란 보고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미란 보고서의 진정한 의의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 재편을 공식화했다는 점이라 볼 수 있어요.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 달러 패권을 유지하면서도 그 부담을 전 세계가 분담하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인 셈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5년 이후 관세 확대, 국채 부채의 구조 조정, 달러 가치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미란 보고서는 미국이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협상 테이블을 뒤흔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전략이 성공할지 아니면 달러 패권의 종말을 앞당길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한편 이 보고서의 문제점은 결국 미국이 국가 부채를 줄이거나 갚는 것이 아니라 100년물 연구채를 발행하여 장기간 동안 부채를 분산하려는 목적이란 점입니다. 어쨌든 결국 100년 뒤에라도 미국이 갚아야만 하는 빚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조 2200억 달러로 GDP 대비 100%를 넘어섰는데요.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이며 최근 2년간 부채가 약 3조 9천억 달러 증가하는 등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릅니다. 2024년에만 미국 정부는 6조 7500억 달러를 지출하고 4조 9200억 달러를 수입해 총 1조 83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어요. 문제는 이런 재정 적자 확대가 향후 10년간 더욱 심화되어 2029년에는 부채 비율이 107%, 2035년에는 118.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연방정부의 만성적 재정 적자, 높은 이자 비용, 그리고 감세와 지출 확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꼽힙니다. 실제로 미국의 연간 국채 이자 비용은 2024년 8,700억 달러에서 2025년 1조 1,600달러로 급증했는데, 이는 미국 국방 예산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자 비용 의 증가는 다른 필수 재정 지출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감세 정책은 재정 적자 확대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중으로 2025년 1분기 미국의 재정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해 7,110억 달러에 달했고요.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과 함께 추가적인 감세와 지출 확대가 예고되고 있어 적자와 부채는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공약한 법인세, 개인소득세 감세가 현실화될 경우 향후 10년간 9조 1,500억 달러의 추가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재정 구조의 악화는 결국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바탕으로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제조업 경쟁력 하락과 무역 수지 적자, 그리고 쌍둥이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며 중산층과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사회, 경제적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국의 재정 건전성, 투자자 신뢰, 나아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결국 미국 경제는 급증하는 국가부채와 재정 적자, 그리고 구조적 경쟁력 약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단순한 단기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경제 시스템의 전환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미국이 떠안고 있는 천문학적 국가부채,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긴 한 걸까요? 이에 대해 트럼프 진영에서 내놓은 가장 파격적인 해법이 바로 100년 만기 국채 발행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미국은 보통 10년, 30년짜리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왔는데 이제는 아예 100년 뒤에 갚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자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이거 진짜 가능한가 싶은데요. 이 아이디어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사람이 앞서 언급했던 트럼프 진영의 경제 브레인 스티븐 미란입니다. 미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일단 100년물 국채를 발행해서 기존의 단기, 중기 만기였던 국채들을 초장기로 갈아타면 당장 매년 돌아오는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돈을 100년 뒤로 미루면서 현재의 재정 압박을 한숨 돌리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란은 이 전략을 단순히 미국 내부에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한국처럼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나라들에게도 우리 100년물로 바꿔서 계속 들고 있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만약 상대국이 거부하면 관세를 올리거나 안보 지원을 줄이는 식으로 압박을 넣겠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이 이런 식의 압박을 시사하자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했고 일본조차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100년물 국채로 갈아타면 미국은 한동안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도 줄고 당장 부채 상환 걱정도 덜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게 사실상 이번 세대에서는 빚을 안 갚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디폴트랑 뭐가 다르냐?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요 채권국들이 반발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실제로 최근 미국 재무부가 50년물 국채를 시험 발행했을 때도 투자자 반응이 시큰둥했고 일본이나 유럽 쪽 연기금들은 유동성도 떨어지고 너무 장기라서 투자 매력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만큼 100년물 국채 발행이 현실에서 제대로 먹힐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얘기죠. 정리하자면 미란 보고서의 100년물 국채 전략은 당장 미국 정부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카드이긴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의 신뢰 그리고 미국의 경제 패권을 장기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이 전략을 실제로 강행할지 그리고 세계 각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정말 10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우선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채권, 여러분 같으면 과연 살 마음이 생길까요? 또 하나, 미국이 만약 100년물 국채로 기존 채권을 강제로 바꾸자고 한다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 채권국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자마자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기 시작했고 일본도 공식적으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만약 미국이 관세나 안보 지원 같은 압박 카드를 꺼내든다고 해도 상대국들이 WTO 제소나 달러 자산 축소 같은 맞불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이런 초장기 국채 발행이 미국 국채의 신뢰도, 나아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도 큰 리스크입니다.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이미지에 금이 가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독일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 국채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100년물 국채 전략은 당장 숨통은 틔워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금융 패권과 동맹 관계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신뢰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압박과 결합해서 이 전략을 밀어붙이려 하더라도 중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 경제권의 반발 그리고 시장의 냉담한 반응을 완전히 무시하긴 어렵겠죠. 결국 이 카드가 실제로 통할지 아니면 미국만의 정치적 제스처로 끝날지는 앞으로의 국제 정세와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이런 파격적인 정책, 즉 관세 폭탄과 백년물 국채 발행 시도가 전 세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오고 있을까요? 실제로 이 움직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이 초고율 관세를 들고 나오자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미국산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맞불 관세를 매기고 한편으론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제 외환 보유액에서 금이나 유로화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공식 발표까지 했죠.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아세안이나 중남미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도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유럽 쪽 반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연합은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보복 관세를 도입했고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로화 표시 채권 발행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독일, 프랑스 등에서 미국 국채 대신 자국 국채나 유로 펀드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캐나다, 멕시코 같은 북미 이웃들도 미국의 관세에 맞서 농산물, 에너지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과의 무역협정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흥미로운데요. 미국이 백년물 국채로 바꿔달라고 압박하자 표면적으로는 수용 불가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뒤로는 30년물 채권으로의 부분 전환 같은 절충안을 물밑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고 엔화나 유로화 등 다른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신흥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 인도 등은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이나 위안화 비중을 키우면서 이른바 탈달러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죠. 이런 각국의 움직임은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즉각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45%까지 치솟으면서 2007년 금융위기 때만큼이나 큰 변동성을 보였죠.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이런 미국의 일방적 정책이 결국 21세기판 브레튼 우즈 체제, 즉 국제금융질서의 대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 라고 진단했는데요. 실제로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들은 신흥국 통화결제연합이라는 새로운 금융협력체를 논의하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의 관세와 백년물 국채 전략은 단순히 미국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금융질서와 무역구조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 경제와 금융시장을 지키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책을 내놓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달러 중심의 국제질서가 흔들릴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 폭탄, 백년물 국채, 그리고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 시도, 이게 단순히 미국 경제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흐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했던 브레튼 우즈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많이 들어보셨죠? 1944년 미국은 전후 세계 질서를 설계하면서 연합국 대표들을 브레튼 우즈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달러를 중심으로 한 국제통화체제, 그리고 자유무역과 안보동맹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약속했죠. 그 덕분에 독일, 일본, 심지어 한국 같은 나라들도 미국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고 세계 각국은 굳이 전쟁을 하지 않고도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후 세계화의 출발점이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진 글로벌 경제의 뼈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미국은 더 이상 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서 전략적 이득을 얻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계속 커지는데 동맹국들은 미국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면서도 미국의 안보 우산에만 기대고 있다는 불만이 쌓여왔죠. 이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미국 우선주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안보 비용 부담 전가, 이런 정책들이 바로 그 신호탄입니다. 트럼프의 실험은 기존 브레튼 우즈 체제의 근본 원칙, 즉 미국이 시장과 안보를 제공하고 동맹국들은 그 대가로 미국에 협조한다 라는 틀을 깨려는 시도입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보안관 역할을 자처하지 않고 동맹국들도 스스로 안보와 경제를 책임지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무역 대신 양자협상, 다자주의 대신 미국 중심의 거래로 질서를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의 무역 갈등을 넘어서 앞으로 21세기 글로벌 경제 질서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짜일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이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내수 시장만으로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진 것도 이런 변화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더 이상 세계 운송 경로나 에너지 유통, 동맹국 안보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기존의 자유무역, 안보 동맹 체제는 힘을 잃고 각국은 자국
자국 중심의 생존 전략을 짜야 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의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이나 관세 전쟁 그 이상입니다. 2차 대전 이후 80년 가까이 이어진 브레튼 우즈 체제, 즉 미국 중심의 글로벌 질서가 끝나고 각자 도생의 21세기형 브레튼 우즈 혹은 완전히 새로운 국제 질서가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 금 가격의 폭등, 달러 인덱스의 급락, 채권 금리의 급등은 모두 한 가지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달러 수요 감소죠. 트럼프가 이렇게 약화된 미국의 달러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 패권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과거 브레튼 우즈 체제 이상의 새로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내놓을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5경 원, 즉 34조 달러가 넘는 사상 최대의 국가 부채를 떠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 참모들은 관세 인상, 저금리, 약달러, 그리고 백년물 국채 발행 같은 파격적인 해법을 내놓으며 이 문제를 돌파하려 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정책들 사이에 구조적 모순이 많고 국제사회와 금융시장의 반발, 그리고 동맹국과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릴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앞으로의 세계 경제와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미국의 정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앞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달러 중심의 국제 질서가 흔들릴 수 있고 각국은 자국 중심의 생존 전략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정책 변화와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외환, 금융시장 안정, 수출 시장 다변화, 그리고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변화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이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